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우리는 참 자주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자존감 수업은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자존감 전문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작가님이 쓰신 책으로 심플라이프 출판 도서입니다. 작가는 임상 정신과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부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복법까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작가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정작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에는 인색했던 우리들에게 나를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책의 또 다른 포인트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들을 집중적으로 해부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점인데요. 자기 혐오, 죄책감, 무기력, 열등감, 불안, 양가 감정 등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수시로 빠지는 이런 감정이 찾아왔을 때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감정 에너지를 역이용해서 타인과 자신에게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가 가장 자주 느끼는 핵심 감정을 찾아내서 감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감정 사용 설명서라고 할까요? 책은 총 7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요. 1장에서는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2장,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3장, 자존감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4장, 자존감을 방해하는 감정들. 5장,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버려야 할 마음 습관. 6장, 자존감 회복을 위해 극복할 것들. 7장,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나를 공격해도 또 더러는 실수나 실패를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으려면 그 바탕에 단단한 자존감이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존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철학이자 태도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오늘은 책의 다양한 내용들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존감의 3가지 축. 언제부턴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정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자긍심이라고 하며 어떤 이는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라고도 한다. 웬일인지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표현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부터 정리해 보려고 한다.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다. 곧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또는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을 의미한다.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높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존감의 3대 기본축. 자존감에는 3가지 기본축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존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3가지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다. 우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두 번째,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충족돼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군에서 공부하고 이른바 명문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란 사람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자기 조절감이 부족한 경우다. 세 번째,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애정 결핍이 지속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은 없다.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자존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조절을 못하거나 마음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자존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의 차이. 자존감과 자주 혼동되는 용어들도 있다. 시중에 나온 책에도 이 단어들이 헷갈리게 쓰여서인지 내담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용어다. 자신감과 자만심, 그리고 자존심이 그것이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과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이다.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난이도를 낮게 보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간다. 반면 능력은 적절하게 평가했는데 과업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자신감은 떨어진다.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과업들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비합리적인 평가 탓에 자신감이 과해진 마음 상태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을 뜻한다.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답, 즉 생각의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주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을 의미한다. 비난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겨 일정선 밑으로 감정이 추락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한다. 자존심을 세웠다는 의미는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는 뜻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퍽 불쾌한 기분이 든다.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쌍둥이 형제와 꼭 붙어 다니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야단 맞는 느낌이고 매사 비관적이 된다. 반면 자신을 사랑하면 인생이 심플해진다. 혼자 길을 걸어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느낌이 든다. 외로움이 느껴져도 많이 괴롭지 않고 방황할 때도 사랑하는 나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외톨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이 자신감이 타인과 있을 때 생기는 불안감을 없애준다. 그리고 자신감이 매력으로 작용해서 주변에서 인기도 얻는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 나도 내가 몹시 싫었던 때가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 무기력증에 빠졌다. 아침에는 일어나기가 싫고 식욕도 없고 만사의 흥미를 잃었다. 씻지도 않고 겨우 학교에 가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었다. 평소 모범생으로만 살아온지라 스스로도 이런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놀랄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다지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친구들은 밤새 공부를 하고 와 낮에 조는 거라고 쑥덕거렸지만 나는 굳이 그게 아니라고 말할 기운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누구에게 짜증을 내거나 감정을 토로하지 않았다. 당연히 가족들도 모르는 듯했다. 형이 입시를 앞둬 막내도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나? 하면서 점점 냉소적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잠깐 따라 나오라고 했다. 그러곤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으로 나를 데려갔다.
사고 싶은 책 있으면 아무거나 다 사. 늘 그렇듯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책장을 여기저기 둘러보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라는 책을 골랐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글에 눈이 꽂혔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운이 생기면 그 책을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돌이켜보면 그때 무기력에 시달리던 것보다 더 괴로웠던 게 있다. 바로 나 스스로 내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한없이 나약해 보이고 의지도 없고 승부욕도 사라진 내가 싫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차라리 성적이 떨어졌거나 가족과 불화가 있는 거라면 낫겠는데 나란 존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괴로웠다. 책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17살 고등학생인 내게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관한 글은 적잖이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처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나중에 혼란에 빠질 때마다 용기를 얻었다. 지금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는 길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다. 아무리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길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는 단호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술이나 온라인 게임에서 벗어날 때도 그랬다. 분위기를 맞추거나 아이템을 모으는 것보다 내 인생을 챙기는 것이 소중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른 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괴로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다. 나는 이들에게 유난히 신경이 쓰인다. 아마 지독하게 알았던 경험 때문 아닐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면 20대에도 나는 무기력하거나 게을러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게으른 구석이 있었고 그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추측컨대 매사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데다 부지런하게 움직일 때 느껴지는 흥분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싫어하는 감정은 대학에 가서도 나를 괴롭혔다. 의과 대학에는 멋진 아이들 투성이었다. 어쩜 그렇게 다들 머리도 좋고 술도 잘 먹고 성실하기까지 한지 나와 심하게 비교가 됐다. 도대체 나는 왜 저들처럼 세련되지 못했을까? 왜 난 한 번에 외우지 못할까? 하는 열등감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다른 길을 택한 친구들은 군대에 가 있거나 고시촌에서 힘들게 살며 나를 부러워했다. 그런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놔 봤자 공감해주지 못할 것이 뻔했다. 무엇보다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남들에게 이해해달라고 설득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무는 방법으로 그 시절을 견뎠다. 돌아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감정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니까.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문제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연인에게 무관심하면서 행복하기란 어렵다. 가족이나 회사 동료 중 미운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불편해진다. 부부간의 무관심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그 싫어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면 어떻겠는가.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잠자는 모든 순간 실은 나와 마주해야 하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봐야 하니까 말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유로 알게 모르게 짜증이 나 있다. 무기력한 내가 싫고 키가 작은 내가 싫고 성격이 모난 나에게 화가 난다. 그럴 때마다 서슴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남들과 비교한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내 등에 엎여서 하루 종일 나를 비난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어떻겠는가. 어떤 장치가 귀에 꽂혀 속삭이듯 너는 못났어. 너는 남들보다 무능해. 라고 세뇌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남에게 비난을 들으면 도망이라도 칠 수 있는데 자신을 미워하면 그게 안 된다.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게 되고 그 경험이 쌓인다. 숱한 비교와 비난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은 생각이 자꾸 비관적인 쪽으로 흐르기 쉽다. 이에 반해 자신을 사랑하는 이의 인생은 상당히 수월해진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마치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와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가서도 마치 둘인 양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위안이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도 있다. 특히 자신이 했던 어떤 행동을 되짚어보며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근심과 불안에 빠질 일이 없다. 물론 자신을 사랑해도 괴로운 일은 생긴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연인과 이별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또한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세운다. 평소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빨리 면역력을 회복하는 이치와 같다. 마치 기운을 북돋우고 위로해주는 친구를 곁에 둔 거나 진배 없다. 내가 곧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인 셈이다. 나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자.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면 평소 자신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당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해 왔다. 우리의 자아는 억울함과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로를 해주어야 한다. 혹자는 그러면 너무 자기 안위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지 모른다. 좋은 질문이다. 그렇지 않다. 게다가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었거나 억압해 왔다면 더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된 사회 탓이고 잘못된 교육 탓이다. 투사해도 괜찮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자기 안위에 빠져도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한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도 괜찮다. 그 덕에 더 노력할 수 있었고 때론 무기력에 빠져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저 괜찮아.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지금 당장 그게 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 우린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니까.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괜찮아 일기 쓰기. 오늘 할 일을 떠올리며 자신을 토닥거릴 시간을 가져보자. 이것은 자신에 대한 위로일 뿐 아니라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될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첫 번째, 오늘 겪은 일을 적는다. 두 번째, 그 일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적는다. 세 번째, 괜찮아 라고 쓴다.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을 바란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자신을 사랑해줘야 한다고 여긴다.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배웠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준다고 배웠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바란다. 이게 나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고 한다. 남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원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기는커녕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 자신을 미워한다. 앞으로 자신에게 해줘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다. 이유나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자신을 향한 맹목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만한 외모를 갖추거나 좋은 성격과 인품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존감을 모두 회복한 다음에 당당해진 다음에 나를 사랑해야지 하고 미룰 필요가 없다.
그저 오늘부터 지금의 나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의 성격과 행동,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기로 한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사랑을 원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유. 아마 좀 황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너무 간단해서 허무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 간단한 일이 여태 그토록 어려웠던 건 우리 내면에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다. 우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사랑했다가 이대로 굳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있다. 다시 말해 외모도 별로고 성격도 부정적인 이 모습을 사랑했다가 더 이상 발전도 못하고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저항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걱정이다.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재수없는 아이가 되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이건 마치 근육도 없고 체력도 약한 남자가 너무 근육이 많아 몸이 울퉁불퉁해지면 징그럽잖아. 그게 더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어. 라며 운동을 기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의 힘을 믿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를 해칠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사랑받을 만한 나가 되기까지 사랑을 미룬다. 이것은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와 같다.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주지라며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매력 없고 자존감 낮다고 스스로 비난해 왔지 않은가? 그 결과 무엇을 얻었는가? 사랑을 믿어야 사랑할 수 있다. 정말로 사랑이 우리를 망칠까?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줄만 알다가 왕따 당하고 버려지고 마는 게 자기 사랑의 최후일까? 사랑에 대한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우리는 갈등한다. 남이 주는 사랑은 받고 싶은데 스스로를 사랑하면 안 될 것 같다. 심지어는 남이 주는 사랑도 거부한다. 관계가 깊어지면 원래의 나를 알게 되면 떠날 거야 라며 도망치기도 한다. 우리는 사랑을 믿지 못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 믿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못 믿는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힘 자체를 믿지 못한다. 사랑 자체를 나쁜 것으로 인식한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쌓인 오해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겐 사랑을 핑계로 받은 상처가 적지 않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맞기도 했고 사랑하니까 하는 충고라며 비난도 당했다. 그래서 헷갈린다. 매를 사랑이라고 미움, 증오, 비난까지도 다 사랑이라고 오해해버렸다. 사랑은 누명을 썼다. 실제 사랑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다. 사랑받고 아낌받고 소중하게 다루어진 아이들의 자아가 건강하다. 나르시스트는 애정 결핍의 산물이다. 과잉 보호는 우리에는 약해라는 무시의 결과다. 무조건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스럽게 성장한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 앞에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다. 사랑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없다. 성격이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낮다는 이유로 사랑을 거부해선 안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면 된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꿈꾼다. 불치병에 걸린 연인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약물 중독에 자기 파괴를 일삼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보살피는 가족. 저런 사람들도 사랑을 받는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나?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한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하면 된다. 더 이상 사랑을 할지 말지 망설이거나 양가 감정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 상처 극복하기. 농부들은 봄에 씨앗을 뿌린다. 여름엔 잡초를 뽑는다. 병해충을 잡기 위해 농약도 뿌린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다. 앞서 한 일들은 봄과 여름에 해당하는 과정이었다. 자존감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봄의 일이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자연에서는 나쁜 것만 제거해 주어도 결실을 거둔다. 벼는 쭉정이만 걸러주면 알아서 여물고 새는 자기가 알아서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온다. 자존감도 어느 정도는 이런 이치를 따른다. 자기 마음을 해치는 나쁜 것들을 제거해주면 회복하기가 쉽다. 나쁘고 해로운 것이 뭔지 알고 자기에게 그런 점이 있음을 받아들이기. 이것이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기본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극복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이다. 모든 상처는 과거형.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상처다. 흔히 나 상처받았어. 상처로 남았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상처란 대체 무엇일까? 또 어떤 게 상처가 되고 어떻게 드러날까? 이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세 가지로 답을 해보겠다. Whatever, 무엇이든 상처가 될 수 있다. 어떤 말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건, 어떤 행동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그만한 일에 몇 년간 괴로워하는 내가 바보인가요?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However, 상처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다. 웃음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금니를 꼬아 깨무는 사람도 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일 없다며 둘러대는 사람도 있다. Whenever,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발생하자마자 드러나지만 몇 년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상처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다.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상처, 즉 트라우마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내 답은 늘 비슷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상처가 발생하고 나타나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해서 정해진 규칙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모든 트라우마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마치 커다란 개구리 사진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커다란 개구리 사진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다들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나거나 울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사진은 그 자체로 절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단지 그 개구리 사진의 겁을 먹는 순간엔 괜찮다는 말이 와닿지 않을 뿐이다. 트라우마가 불러온 결과. 미국 드라마 엘 워드의 등장인물 가운데 제니라는 여성이 있다. 처음에 그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평범한 캐릭터로 나온다. 그러다 어느 순간 커피숍 여사장과 충동적으로 사랑에 빠져들더니 그 뒤로 극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보인다. 친구들을 이간질하고 상처 주고 자해 행동을 한다. 이런 그녀에게 한국 시청자들은 똘제인이라는 별명을 붙인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화라산 같은 캐릭터라는 뜻이다. 사실 제니에게는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상처가 있다. 부모는 어린 제니를 보호해 주지 않았고 그 사건을 은폐했다. 게다가 모든 잘못을 제니 탓으로 돌렸다. 이 과정에서 제니는 또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아는 채 살아왔다. 제니는 작가를 꿈꾸며 끊임없이 글을 쓰고 평범한 남자와 사랑도 하지만 암울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문란한 성생활에 빠지면서까지 과거를 잊어보려 하지만 좀채 쉽지 않다. 결국 그녀는 스트릿바를 찾아가 댄서가 된다. 취한 눈을 번뜩이며 환호하는 남자들 앞에서 쇼를 한다. 그런 제니에게 친구가 묻는다. 넌 어릴 때 그런 일도 겪었으면서 대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제니가 답한다. 여기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보여주고 정지하고 싶은 곳에서 정지할 수 있어. 그걸 느끼는 게 좋아. 내 마음의 급소는 무엇일까?
마음에 받은 상처는 종종 흔적을 남긴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덜 아문 자리가 불쑥불쑥 아픔을 준다. 잊을만 하면 자꾸 그 일이 떠올라 괴롭다. 겉은 아물었지만 속은 곪아 있어서 갈수록 더 아픈 경우도 있다. 제니의 상처는 성추행이라는 사건이다. 지나간 일이지만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자꾸 덧나고 고통을 준다. 건드렸을 때 유독 큰 고통을 느끼는 부분. 이를 마음의 급소라고 한다. 제니에게 마음의 급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추행하는 상대를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고 빠져나갈 수도 없었던 게 큰 충격으로 남았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행동에 반대할 수도 없고 그저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마음의 급소가 있고 이는 과거에 경험한 상처와 연관되어 있다. 형제간의 차별이 상처로 남은 사람에게는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급소다. 억울한 누명을 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되면 급소로 작용한다. 사람마다 작용하는 급소가 다르다. 급소를 보호하는 방어기제. 상처받은 사람들은 급소를 어떻게 방어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방어 방법을 개발한다. 의식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어 방법을 개발한다. 이런 방어 방법, 즉 마음의 급소가 노출되지 않고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방식을 방어기제라고 부른다.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방어기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얘기는 합리화라는 방어기제의 대표적인 예로 통한다. 포도가 시어서 안 먹는 거라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여우의 방어기제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한 사람이 방어기제를 여러 사용하기도 하고 한 사건에 대해 여러 방법을 쓰기도 한다. 방어기제는 그 사람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격이나 성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숙한 방어와 성숙한 방어. 급소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미숙한 방어기제라고 부른다. 앞선 예로 든 드라마에서 제니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방어기제를 발동한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자해, 알코올 의존, 문란한 성생활 등이었다. 이런 행동은 그 순간에는 위안을 주는 듯 보인다. 하지만 결국 후회를 낳고 악영향을 끼친다. 미숙한 방어 기제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비난과 자책이 대표적이다. 안 좋은 느낌이 올라올 때 타인을 공격하면서 탓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험담을 하면서 방어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당사자에게 서운함을 표현할 자신도 없다. 그래서 자식이나 친정 식구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한다. 당장 시어머니나 자신을 해치지는 않지만 완전한 방어도 아니다. 게다가 자식과 시어머니, 친정과 시댁 간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꾹꾹 눌러 담기만 하는 억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대개 엉뚱한 데서 폭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편에게 화가 났는데 자녀에게 너도 네 아빠 닮아서 그 모양이야 라며 화를 낸다. 억압의 방어 기제는 결국 분노와 공격 양상으로 분출돼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미숙한 방어 기제와는 반대로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방어하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성숙한 방어 기제의 대표는 승화다. 자기가 겪은 나쁜 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발달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왕따와 우울증을 경험한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 왕따 학생들을 돕는 심리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그렇다. 어릴 때 느낀 답답함과 슬픔을 기억하기에 누구보다 공감력이 뛰어난 치료자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시련의 아픔을 담아 노래로 만든 작곡가, 상처를 문학작품으로 풀어내는 작가들도 승화의 방어 기제를 사용한 사례다. 이는 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타인을 위로한다. 상처와 자존감 회복의 목표에는 방어 기제를 보완하는 것도 포함된다. 전문가의 따뜻한 공감과 조언을 받아 아픔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고 훈련하다 보면 상처를 수습할 방법을 자연스레 깨닫는다. 성숙한 사람도 상처를 받고 급소가 있다. 그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바꿀 수 없는 과거, 지금은 안전하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타인의 과거다. 과거에 받아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처는 누구나 괴롭다. 그리고 잊기 힘들다. 안타깝지만 과거는 바꿀 수도 지울 수도 없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시간 개념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마치 옆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혼동을 준다. 10년 전 강도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담했는데 그는 얘기하는 내내 출입구를 응시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저 문을 열고 그 강도가 쫓아올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당한 따돌림은 사실 다 지나간 일이다. 무시당하고 비교당했던 나는 오래전 그날의 나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의 나가 겪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처가 괴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처는 모두 과거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 응어리가 승화되고 나면 이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머릿속에 있을 땐 혼란스럽지만 막상 밖에 꺼내놓고 보면 다 지나간 일이라는 게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났고 지금은 안전하다. 우리를 괴롭힌 어른들은 이미 노인이 되었고 우리가 더 강해졌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뇌에게 말하기. 다 지나간 일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뇌는 모르고 있다. 뇌는 아직 착각하고 있다. 혹은 평소에는 잘 알다가도 술에 취하거나 컨디션이 나빠지면 분별력을 잃는다. 지나간 일과 현재를 혼동한다. 상처는 한편의 공포 영화를 보고 나온 것과 비슷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귀신과 좀비가 튀어나와 두려움에 질려 움츠러들고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 밖으로 나오면 좀 전의 공포는 현실과 무관하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한다. 그 상처는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뇌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정보를 주는 쪽이 효과적이다. 뇌 속 깊은 곳, 감정과 기억의 중추가 느낄 수 있도록 소리를 들려줘야 한다.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괜찮아. 나는 지금 안전해. 라고 소리내 알려주자. 그래도 뇌는 자꾸 헷갈릴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탓에 지나간 일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마음속에서 이런 방법이 무슨 소용 있어. 혼자 옹얼거릴 필요 없어. 나중에 하지 뭐. 라는 생각이 싹 들 것이다.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괴로운 상황마저 유지하려고 한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 하루 100번씩 꾸준히 들려줘야 한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 귀가 듣도록 계속. 그래야 귀세포가, 심장세포가, 안면 근육이 그 사실을 깨닫는다. 무기력. 무기력은 다양한 말로 표현된다. 게으름, 의욕 저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음, 의지 박약, 끈기 부족 등등이 그것이다. 또 무기력감은 자기 비난의 주된 대상이다. 아마 성실과 근면을 강조했던 농경 문화 때문이 아닐까 싶다. IT 강국이 된 지금도 여전히 한국인들은 무기력을 금기시한다. 그런데 무기력은 그리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꽤 많기 때문이다. 우울증이나 중독의 금단 증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호르몬 기능이 저하되어 의욕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 2주 이상 무기력이 지속된다면 일단 내과에 가서 검진부터 받아봐야 한다. 무기력은 마냥 견뎌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된다. 신체 질환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신체 질환이 아닌 무기력을 얘기하려고 한다. 심리학적으로 무기력을 어떻게 다룰지 알아보자. 의욕은 당근으로, 회복은 고무줄처럼. 인간이 움직이게 하는 두 축은 당근과 채찍이다. 우리가 의욕을 갖는 건 당근 때문이다.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일 테지만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가끔이라도 웃음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당근, 즉 긍정적 보상물이 있기에 고단한 일상을 감수한다. 어떤 부모에게는 아이가 꾹꾹 눌러 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카드가 당근이다. 어떤 직장인에게는 주말마다 떠나는 여행이 당근이다. 긍정적 보상물은 연료 같은 것이다. 지치고 의욕을 잃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면 희망이 생기고 칭찬 한마디라도 들으면 계속 공부해야겠다는 에너지가 샘솟는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위축된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차가운 잔소리를 들으면 의욕을 잃고 포기하고 싶어진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밤새 제안서를 작성해 들고 갔는데 팀장이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기운이 빠진다. 다시는 내가 선물 하나 봐라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오랫동안 반목한 부부들은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다. 부부 상담을 시작할 의욕이 없거니와 설령 시작해도 이런 거 해서 뭐합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거 우리도 다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이는 안 변해요. 부부 문제 상담가들이 수도 없이 듣는 말이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이 희망을 잃은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좌절했다가도 고무줄처럼 원래의 의욕으로 되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하는 일이 거듭 생기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늘어난 고무줄처럼 회복이 안 되고 멈춰버린다. 무기력이 학습되는 과정. 한 번 실패로 곧장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기나 끈기라는 말이 괜히 있겠는가. 그런데 마치 한계를 시험하기라도 하듯 반복해서 실패를 맛보거나 깊은 상처를 주는 반응에 노출되면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패에 익숙해지는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학생이 밤샘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을 망치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도 망치고 학원을 다녔어도 망쳤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을 망치겠구나 라는 인식이 학습된다.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어차피 망칠 거라는 인식이 그 다음 시험을 보기도 전에 실망을 예측하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그렇게 전력이 나쁘지 않은데 연달아 패하는 팀이 있다. 감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연패라고 한다. 연이어지다 보면 선수단 전체가 무기력을 학습한다. 우리는 지는 팀, 나는 지는 선수, 동료들도 패배자라고 인식하고 어차피 경기에서 질 테니 열심히 뛸 의욕을 못 느끼고 연습마저 소홀히 하게 된다. 경기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서는 이미 패배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 의욕은 사라지고 패배하는 쪽으로 몸이 움직인다. 그렇게 패배가 쌓여가고 학습된 무기력이 강화되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3가지 상황. 무기력 요인 1. 부정적 보상이 덮쳐올 때.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늘 실패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주위의 부러움을 받으며 이른바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한 젊은이, 회사의 유능한 팀장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감을 잃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 중독자처럼 열심히 살던 사람이 마치 평생을 패배만 하고 산 사람처럼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무기력에 빠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앞서 말한 보상물 문제에서 기인한다. 보상물은 크게 긍정적 보상과 부정적 보상으로 나뉜다. 승진이나 월급 인상, 주변의 칭찬이나 관심처럼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기분 좋은 사건을 긍정적 보상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실패, 불합격, 무관심이나 주변의 냉소적 반응이 부정적 보상이다. 긍정적 보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정적 보상을 더 크게 느끼면 의욕을 잃는다. 주로 중년 이후에 세상이 덧없이 느껴지고 자신이 이뤄놓은 걸 별 의미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의욕을 잃었다면 무언가 커다란 부정적인 보상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크다. 탄탄한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해 왔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발견됐다거나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다거나 하는 경우가 그 예다. 내가 고작 이런 결과를 얻겠다고 그 고생을 했나 싶어 모든 의욕을 잃고 한순간에 무기력에 빠진다. 무기력 요인 2. 소진증후군. 한편 흔한 말로 방전이 되어버려 의욕을 잃는 사람이 있다. 일명 소진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다. 이런 경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상물과는 별 상관없이 무기력에 빠진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지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는 주로 체력 문제다. 정신적으로는 아무리 긍정적 보상물을 얻었다 해도 아니 오히려 그 보상물의 의지에 무리해서 힘쓰다 보면 3년에서 7년 사이에 반드시 체력이 달린다. 당근에 취해서 자신이 고갈되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이때는 잠시 쉬다 보면 대개 해결이 된다. 여유가 된다면 안식년을 갖는 것이 좋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휴가라도 내야 한다. 그마저도 힘들면 주말에라도 푹 쉬어야 한다. 몸에 필요하면 영양제라도 맞으면서 쉬고 잘 자고 잘 먹는 것 위주로 생활을 조절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 남들보다 자주 혹은 깊게 소진증후군에 빠지는 사람들은 체크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내과적인 건강 상태다.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갑상선 질병이 있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올라오거나 떨어지는 기복을 보인다. 이럴 때는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받아 살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수면 부족이다. 아무리 의욕적인 사람도 3일 이상 잠을 못 자면 소진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기력 요인 3. 불안이 많은 사람. 또 하나는 마음의 문제다. 평소 불안이 높은 사람은 에너지가 금방 소진된다. 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보니 정신 에너지가 줄줄 샌다. 30대까지는 불안이 많아도 체력으로 버티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을 받거나 투약을 해서라도 불안 습관을 고쳐야 한다. 무기력을 강화하는 고정관념. 사람들은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멈추어버린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왜 이럴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이 아니라서? 내 성격에 문제가 있나? 롤 모델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 생각이 든다. 의욕이 떨어진 사람의 뇌는 바쁘다. 특히 우뇌가 활발히 활동한다. 우뇌는 심오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사고한다. 결과보다는 원인을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이면을 생각한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우주의 기원을 밝히려는 천문학자들은 우뇌가 발달했다. 그런데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패턴이 몇 가지 고정관념으로 굳기도 한다. 생각을 깊게 하는 건 괜찮은데 오히려 무기력을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 문제다. 무기력을 강화하는 고정관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욕을 떨어뜨린 원인을 제거해야만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의욕 저하 또는 무기력은 굴러가던 축구공이 담벼락에 부딪혀 멈춘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담벼락이 막아서 공이 멈춘 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담벼락을 치운다고 해서 공이 꼭 다시 굴러가는 건 아니다. 둘째, 재미를 느껴야만 의욕이 생긴다는 생각이다. 재미는 주로 어떤 일을 배우거나 처음 할 때 느낀다. 그 일에 익숙해지려면 반복해야 하는데 그러면 재미가 사라진다. 그런데 수년 동안 같은 작업을 한결같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재미로 일하는 게 아니다. 원치 않은 일이라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고 반복하다 보니 잘하게 됐고 숙련에서 오는 편안함이 의욕을 부르기도 한다. 세 번째는 의욕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의욕이 있건 없건 움직이고 실행할 수 있다. 의욕은 행동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또 움직이다 보면 의욕이 생기기도 한다. 자동차의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일단 밀어서 굴리다 보면 걸리듯이 말이다. 무기력을 가장 경계하고 신경 쓰는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이다. 그래서인지 체육관이나 스포츠용품 업체 등에서는 무기력을 막기 위한 문구를 내세운다. 어떤 복싱 체육관에서는 No cry, no complaint, just walk 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나이키 광고에 Just do it 도 있다. 행동하는데 반드시 의욕이 선행될 필요는 없다. 일단 무작정 움직일 것.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이런 말을 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주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다.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생각만 한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경향을 더 굳히는 경향이 있고 종종 잘 됐을 리가 없잖아. 내가 안 한 게 다행이야 라면서 회피 성향을 강화한다. 행동하지 않는 것과 부정적 태도, 회피 경향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악순환을 이룬다는 얘기다. 원인과 결과가 직선상의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쁜 고리인 셈이다. 이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와 회피 경향이 사라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이런 태도와 경향이 생겼으므로 그걸 바로잡아야 현재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괜찮다. 지금 당장 회사에 가기 싫은 건 문제가 아니다. 돈 벌 욕구가 안 생겨도 괜찮다. 문제는 생각만 많이 한다는 거다. 그러면 뇌는 지치고 아픈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일단 움직여야 한다. 원치 않아도 재미없어도 의미 없어도 된다. 밖에 나가 조금이라도 걸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한다.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연애부터 해봐야 하고 연애가 망설여진다면 소개팅부터 해봐야 한다. 그것도 꺼려진다면 친구와 영화라도 봐야 한다. 마라톤을 시작할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동네 한 바퀴부터 돌아봐야 한다.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기 전에 비슷한 행동부터 해야 한다. 의욕을 얻고 싶다면 생각하는 걸 멈추라. 물론 처음엔 잘 안 될 것이다. 그럴 땐 무작정 몸을 움직이라. 고개를 옆으로 까딱까딱 움직여보라. 손도 한번 털어보라. 의욕이 어디선가 갑자기 솟아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스트레칭. 인간은 매일 한 차례 잠을 자는데 어찌 보면 그때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는 건지도 모른다. 밤에는 의욕이 사라져야 하지만 아침에는 의욕과 활동력이 생겨야 한다. 시작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 대단한 걸 얻으려는 게 아니지 않는가. 무기력해지는 습관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자세부터 바꿔보자. 목을 돌려보고 굽었던 허리도 지금 펴보자. 기분이 한결 나을 것이다. 곧장 의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 생각 없이 조금씩이라도 자주 움직이자. 지금 책을 덮고 잠깐 산책을 해봐도 좋겠다.